가까이 있는 사람이 늘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는 우성 씨가 이렇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우성 씨가 하는 태도, 방식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봤지만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배우로서도 훌륭하지만 신념을 지키는 한 인간으로서 참 너무 근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2편의 영화가 상영을 하는데요. 정우성 씨가 그동안 정말 부지런히 영화를 계속해서 찍어왔는데 그 안에서 12편을 또 골랐고 그 안에서 오늘 또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비트라는 작품을 함께 하게 됐었어요. 이 작품이 또 어떤 방식으로 가장 또 중요한 작품이었고 우리 함께 하시게 된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관객과의 대화의 작품으로 선택하진 않았고요. 그러셨군요. 이 12편의 작품도 제가 추천한 작품은 없어요. 마음에 안 드신 작품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제가 제 작품을 놓고 이렇게 선별한다는 게 되게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서 영화제 쪽에 다 맡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화제 쪽에서는 아마 영화제 쪽에서 이 비트라는 작품의 관객과의 대화를 선정한 이유는 분명히 이제 비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어떤 시대적 아이콘의 수식어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우성이 처음 이렇게 세상에 박차고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 아마 비트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비트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정우성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자라는 취지에서 아마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김성수 감독님도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이 작품을 지금 20년이 넘어서 관객들과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된 이 작품이 그때와는 또 지금 사뭇 다른 작품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여전한 또 어떤 것들은 또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영화를 만들고 또 이 영화에서 정우성 씨를 만난 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변변한 흥행 적도 없었는데 이제 이 비트가 그때 이렇게 의외의 흥행이 되고 또 정우성 씨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유명한 배우로 남아줘서 이게 내가 비트를 하기를 참 잘했구나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자료원에서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정우성 씨 20주년 데뷔 기념 때 우성 씨가 자꾸 같이 보자 그래서 우성 씨랑 나란히 앉아서 관객들 사이에서 봤어요. 그래서 비트를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17년 만에 정확하게 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영화가 너무 구리더라고요.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갖고. 동의하세요? 영화 구리다는 말에? 정서는 너무 아름다워요. 네, 만듦새는 근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네. 네. 감독님 구리다는 말로 제가 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 말을 이어서 쭉 가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다 그럴 때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본다 그러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게 레디비가 없는 버전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극장 상영했던 레디비 있는 버전을 틀자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다시 컨버팅을 한 작품을 틀어서 여기 중간에 막 들어간 음악들을 비디오 출시용으로 넣었는데 그때 제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거를 다 안 봤습니다. 근데 레디비 사연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이제 끝에 올라간 첼로 들어간 음악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새로 이렇게 아수라 음악 하신 분한테 부탁해서 마지막 음악만 바꿔 낀 거고요. 그 앞에는 그 화질은 바꿨지만 이제 사운드는 비디오 출시했던 그 좀 조악한 사운드를 그냥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더 새로 만들었으면 이제 사운드도 새로 하고 뭐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네, 아쉬움이 많으시군요, 감독님. 예, 그때 이제 극장 개봉판이랑 음, 그때는 이제 비디오가 있을 때니까요. 비디오 출시용이랑 음악이 달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음악 저작권료를 워낙 비싼 음악들이니까 비틀즈는 정말 그렇죠. 극장판에 한정된 허락을 받은 비용만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디오를 출시할 때는 음악을 다 갈아치웠어야 됐죠. 근데 감독님은 이제 본인이 너무 애써서 난 애긴데 갑자기 이거 성형수술 시켜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막. 그래서 그 비디오 출시할 때 마치 땡깡 쓰듯이 그것도 확인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그 디지털 복원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본인이 그런 마지막 음악이라도 좀 바꿔야지라고 하셔서 아마 이번 여러분들이 보신 버전의 마지막 음악은 이제 감독님이 다시 손본 음악으로 깔린 버전의 비트를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보기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으셨죠? 예. 면전에 대고 옆구리 얘기를 찔러서.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 97년도에 비트를 함께 한 이후에 이제 20년이 넘는 동안 이게 함께 또 하게 되셨는데 처음 정성이라는 배우를 봤을 때 혹은 아니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비트란 작품 이전에도 정우성이랑 배우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과 꿈과 희망을 계속 품고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이제 그 자존심이 상해서 비트 때도 근데 한 번 더 하자 그랬죠. 근데 그렇게 그 감독님의 마음을 잡아끈 그 어린 시절의 정우성이란 배우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감독님 표정 좀 보세요 지금. 그 정우성 씨 얼굴이 네. 약간 그 너무 특이하더라고요. 너무 특이하고. 아 약간, 특이하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그 불가항력적인 매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예, 그 어떤 잡지에 이제 신인 때 아마 네. 구미호하고 나서 나온 것 같은데 잡지에 이렇게 얼굴이 나왔는데 그 얼굴에 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생기니까 되게 그 현실감이 없는데 현실감이 없지만 이제 이게 그 어차피 영화가 갖고 있는 그런 판타지로서의 그런 그 완벽한 아름다움 또는 이제 어떤 청춘의 상징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이제 같이 하고 싶어했죠. 그런 그 상황이었었던 감독님의 어떤 프로포즈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사실 거절을 했다고 들었고 저는 제가 특이하게 생길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고.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도 계속 미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예. 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진짜. 그렇죠. 예. 바램과 네, 부딪히죠. 충돌하죠. 사실 네. 죄송합니다. 그 비트 찍을 때 여러분들 보신 이럴 때 그 어쨌든 이 주인공 이민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그 좀 가난한 집안에서 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는 청소년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이제 고등학생에서 이제 20대 초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얼굴이 멀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메이크업을 안 시켰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그 의상팀이 준비한 옷을 그 안 쓰고 조금 더 허름한 옷을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막 길에서 파는 그런 동대문에서 물론 이제 그런 거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나이키던데? 했지만, 예, 그러니까 막 갖고 온 옷으로 네. 막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그런 옷으로만 입었어요.
뭐 그렇지만 그건 어떻게 효과적이었다고 느껴지진 않네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더 허름해 보였던 것 같진 않고요. 사실 사실 비트의 프로포즈를 몇 번 거절하게 됐었던 이유가 어떤 실패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비트를 몇 번 거절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감독님이 다른 작품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시나리오가 너무 이게 한국 영화 같지 않은 거예요. 무슨 외국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물론 시나리오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없지만 무슨 외국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텍스트였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렵게 서울국장 옆 골목에 있는 호프집에 앉아서 아주 어렵게 감독님 저 정말 이 작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이제 정우성 씨 그랬더니 딱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 그럼 이제 말로 차 내가 어차피 작품도 같이 못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하게 네. 숙제를 파했죠. 근데 다음에 비트라는 작품을 저에게 다시 던져주셨는데 읽기도 전에 그 감독님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한번 거절했는데 어떻게 또 나라는 배우가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셨지? 그래서 읽기도 전에 거의 이번 작품은 꼭 뭐가 됐든지 간에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비트를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말을 놓으신 이후에 다시금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나랑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다시 또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었던 어떤 용기는 어디서 나오셨던 건가요? 그 거절당했을 때 진짜 화나잖아요. 화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나는 너한테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괜히 이제 그런 거지. 속으로는 이제 내가 너랑 다시는 하나 봐라. 너 절대로 안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죠. 혹은 너를 내 현장에 끌어다 놓고 내가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여줄 거야. 그런 복수. 그런데 비트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그 만화가 네. 그때 이제 그 만화가 13권으로 끝나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만화가 이제 맨 처음에는 그 2권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시작할 때는 5권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5권까지만 보고 영화 뒤는 이제 안 보고 찍었는데 처음에 만화가 1권, 2권 나왔을 때 그 모습이 그 우성 씨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그 허영만 선생님 만났을 때 허영만 선생님한테 허영만 선생님이 그리던 만화 주인공하고 네. 그 이강토 스타일의 만화하고 이제 이 비트라는 만화의 의미는 좀 다르네요. 그랬더니 네. 허영만 선생님이 내가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거 내 만화로 이제 드라마를 찍었는데 네. 거기 나온 그 주인공 애가 되게 특이하게 생겨서 키 크고 그래서 걔를 모델로 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우성 씨를 약간 염두에 두고 그린 게 있었던 거죠. 점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비트는 사실 정우성 배우가 연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얘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거의. 지금 그렇게 얘기해죠. 네. 영화가 시작되고 이제는 정말 전설이 됐 나레이션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는 정우성 씨 목소리가 먼저 나오고 또 우리가 제대로 정우성이란 배우의 얼굴을 보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뒷모습으로 등장을 처음 하고 걸어서 가는 뒷모습 등장을 하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져도 막 그때 스텝 프린팅으로 막 찍어냈었던 그 장면에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거의 한 2분, 3분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처음 정우성이란 배우의 얼굴을 딱 보여주는데 감독님 사실 이 배우의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던 이 배우의 얼굴부터 딱 시작하고 싶은 욕망이란 것을 어떻게 3분, 2분 동안 누르고 계실 수 있는지 어떤 이유들이 있으셨나요? 실은 그 앞에 나레이션이 굉장히 길게 써놨었어요. 네. 그 나레이션이 굉장히 길어서 앞에가 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이라는 아이가 자기가 왜 이제 그냥 자기도 이제 보통 청소년의 꿈을 갖고 있었지만 왜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성실하고 약간 그 아웃사이더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있었는데 우성 씨가 와서 그거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정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확 줄여버리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돼서 왜 나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길게 써놨는데 그걸 보더니 감독님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줄로 줄이면 나에게 꿈이 없었다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처음엔 그것도 감독이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저기 나레이션에 다 뜻이 있다 막 그러는데 이제 다른 스태프들이 옆에서 그게 훨씬 낫다고. 훨씬 좋다고. 그래서 이제 우성 씨 보고 그러면 그 압축해서 한번 써봐라.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있는 나레이션을 우성 씨가 이제 쓴 거예요. 그렇게 탄생한 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원래 거 보시면 박수 안 치실 겁니다. 원래 나레이션이 더 좋아요. 아무리 현장이 굉장히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혹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해도 사실 당시로서는 신인 배우였을 텐데 감독에게 좀 다 필요 없고 이거는 그냥 딱 한 줄로 정리될 것 같은데요라는 말을 감히 또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용기는 어디서 나오셨나요? 아니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자극을 해요. 뭐 좋은 거 없을까? 너 뭐 계속해서 저한테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배우로서 이렇게 작업을 후반 작업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게 안 하시고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혹은 촬영하면서도 계속 좋은 게 없을까? 너 같으면 어떡하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배님이시죠. 계속해서 저도 이제 뭔가를 새로운 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 학교 다닐 때의 우리 친구들은 어땠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나레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쩌면 감독님 판단하시기에 민이라는 캐릭터는 나보다는 오히려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트 찍을 때의 정우성 씨하고 이 영화 속의 이민하고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성 씨가 자기가 평상시에 하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영화에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제 보고 그거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때인가 제가 기억이 좀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아마 후반 작업할 때인가 우성 씨가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줬는데 이미 그러니까 정우성 씨가 자기가 쓴 자기 시나리오인데 그것도 비트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두리에 사는 어떤 애들이 이제 20대 초반의 애들이 낡은 옥상에 모여서 이렇게 비비탄을 들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그때 보여줬나? 네. 그 시나리오를 보고 시간에 옥상에서 비비탄 쏘는 애들이야. 기억나는 게 그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 이런 정서, 이런 대사, 이런 인물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성 씨랑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이 인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자기 자신을 많이 투영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비비탄 시나리오의 제목은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세요 혹시? 제목이 저는 원래 제목을 안 정해놓고 그냥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남자 주인공은 N, 여자 주인공은 I 이렇게 늘 이런 식으로 써서 그냥 N과 I 제목은 무조건 N과 I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자신이 투영된 어떤 문장들, 나레이션들이 우리가 처음 들었던 나에게 꿈이 없었다 외에도 여기서 또 잊혀지지 않는 어떤 문장들 같은 게 있나요? 본인의 본인이 써서 이렇게 또 반영되었었던? 아니요, 뭐 기억은 없고요. 네. 미니가 그냥 자기는 냉면처럼 길게 길게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셨어요, 정말 그때? 아니요, 저는 진짜 민아 너는 이러면 안 돼. 왜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얘기할 때는 허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이는 너무 솔직한 거예요. 짧고 굵게 살고 멋지게 살 때 불꽃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냉면처럼 길고. 네. 그렇게 솔직한 그러니까 민의 전반적인 정서나 뭐 그런 생활 환경이나 그거는 저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제가 잘 이해하는 부분인데 민이가 그렇게 솔직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민이가 나보다 용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이렇게 허세와 허영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청춘이 다 있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정우성 씨를 닮아 있는 그 청춘이지만 정우성 씨가 되고 싶은 어떤 청춘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또 비슷하게 담아서 사실은 이 민이라는 캐릭터가 탄생을 하게 된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 아무것도 없지만 솔직할 수 있는 그 용기. 저도 이제 뭐 저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그때 이제 불우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애써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고 하진 않았는데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밖에서 이제 막 생활하고 그럴 때. 네. 근데 민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냥 가장 꿀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나는 이거야라고 솔직하게 어떤 청춘이 그렇게 나는 있잖아 꿈이 냉면처럼 가놓고 길게 오래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청춘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민희가 그 씬 찍을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나 방황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나의 꿈이 뭘지도 사실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영화 속에서 나오는 대사로 보면 정말 목표가 확실한 사람을 보면 존경스러워라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런 마음을 당시에 이제 막 시작한 신인 배우 정우성은 비슷한 방식으로 갖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는 무엇이 되어야지 혹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지 남들은 자꾸 목표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너의 꿈은 뭐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타이밍이었을 것 같거든요. 또 이제 그 솔직함을 떠나서 그 불안함이 없는 그러니까 민희는 오히려 불안함이 있었어요. 솔직했는데 근데 저는 불안함은 또 없었어요. 뭐든 그냥 지금 당장 이거 최선을 다하면 다음이 또 오겠지 라는 어떤 그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 없으니까 내가 뭘 얻은 거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처음에는 그 정우성이란 배우의 외모, 저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청춘의 아이콘 같은 사람을 내가 한번 함께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접근하셨겠지만 결국 이 작업을 통해서 느꼈던 또 이 사람으로서의 정우성은 좀 다른 다음 인상을 갖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작업의 과정 동안. 그 비트를 만들 무렵에 정우성 씨는 굉장히 그 수줍음이 많고 좀 내성적이고 지금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네. 지금 말을 너무 잘해요. 아니 그래서 저 정우성 씨가 어떤 얘기하면 그거 어제 혹시 써봤어 이렇게 그냥 말을 너무 말하는데 잘하셔서. 그 이렇게 그 문장과 단어의 그 완벽한 이런 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성 씨가 말을 잘 안 하고 굉장히 수줍어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허물 없이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주인공이다 배우다 이런 생각을 아예 본인이 아마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하고 되게 이렇게 그냥 허물 없이 예. 그러니까 제가 감독이 약간 반항심이 있어서 감독이라고 해서 나한테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 뭐 조수 막내라고 해서도 이렇게 함부로 안 하고 이런 되게 자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그런 되게 좀 선량하고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청년이었죠. 근데 수줍음이 많고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그 활발하게 지내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당구장에서 그 네. 액션하는 장면을 네. 그 당구장을 저희가 이제 낮부터 빌려갖고 낮에는 당구장을 영업을 해야 되니까 밖에서 이제 이렇게 바깥에서 그 창문 있는 데만 찍고 네. 왜냐면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영업이 끝나시면 조금 일찍 끝나달라고 그래서 다음날 새벽까지 다 찍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구장 장면이 액션 장면이 이제 쇼트가 너무 많으니까 그 밤새 찍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마치 뭐 전쟁터처럼 막 정신없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성 씨가 아마 그 허리를 다쳤나 봐요. 근데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제 비트 끝나고 나서 그 수술을 받았지.
엄청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 해주시는데. 너무 미안해. 근데 그 수술 그렇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아픈데 촬영하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래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날 계속 인상을 쓰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자기 담배 피러 나가면 안 되냐고 해서 너 지금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그냥 여기서 펴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데 자꾸 나가서 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 앞에서 담배 못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한 대 피워. 근데도 자꾸 나가더라고요. 근데 다른 스텝이 와갖고 그 밖에서 울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계단에 이렇게 크잖아요, 키가. 이렇게 새우처럼 꺾어갖고 이렇게 막 허리에 붙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에 찍었죠. 뭐. 잔인한 사람. 그렇죠. 그때 뭐 하루에 막 100컷씩 찍고 그러셨던 때니까요. 우셨어요? 땀 나고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우는 줄 알았나 본데요. 아, 절대 안 울었다고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자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우셨는지 땀을 흘리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참으셨던 건 책임감 같은 거셨나요 그때? 그렇죠. 책임감. 그때는 이제 내가 이런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그냥 그렇게 명확한 어떤 책임감보다는 그때 이제 촬영 현장이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노고는 내가 조금 감내하면은 촬영 현장에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전반적인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그렇게 약간 열악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으면은 이거 오늘 촬영 다 끝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컸죠. 기억하기로 사실은 그 정우성 씨는 등장하면서부터 사실 스타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 흔히 말하는 스타에 맞는 어떤 애티튜드들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굳이 드러내거나 뭐가 아니면 그걸 부리거나 흔히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으셨던 거네요. 지금도 그러시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은 거다. 영업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아닌가요? 네, 변명하실 기회를. 이 변명이라기보다는 네. 이 배우가 스타가 되는 건 현상이에요. 네. 현장에서는 동료만 있는 거지 현장에 스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현장에서는 다 같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동료들이잖아요. 선후배고. 근데 거기서 내가 그들에게 동료에게 스타 대접을 받으려면은 그냥 스타만 하면 돼요. 저쪽 어디 멀리 가서 네. 그들에게 스타 현장에서 스타인 척 안 해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스타는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저 사람이 어떤 이미지로 각인돼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인 것뿐이잖아요. 네. 잠깐은. 네. 우성 씨가 자주 했던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인기나 이제 스타는 남들이 나한테 스타라고 하는 거지 자기가 스타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계속 스타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정말 전설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트라는 작품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걸 우리가 전설을 만들어 보자라고 만들진 않았겠지만 하나하나의 사실 민의 헤어스타일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어떤 세대에서 있겠지만 정말 모든 남자들이 다 그 머리를 하고 다녔었어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똑같지 않았었고 실제로 이제 손님이 진짜 정우성 머리예요. 그냥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었는데 그 머리 스타일을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은 누구였었나요? 감독님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사실 이게 불편한 머리잖아요. 눈을 자꾸 가리기도 근데 하고. 아무튼 제가 두 가지를 후회했는데 후회. 오토바이 손 놓는 거 하고 네.
남자애들이 앉아서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있거나 밥 먹으면 다 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그 짜증나 진짜. 아니 다들 이렇게 오토바이를 하니까. 한 뭐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한규랑 싸울 때도 이렇게 한번 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거의 다 쓰러졌었어요. 그 불라고는 시키셨어요.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자기 후회된다고 얘기해놓고 사실은 아니, 시킬 근데 건 이제 다 일반인들이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네. 후 부니까 막 아, 그리고 오토바이 손 놓고 타는 거는 음. 저도 이제 그 운전하고 가다가 네. 이렇게 이제 배달하는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손 놓고 확 하는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막 욕하잖아요. 이제. 그쵸. 막 너 정신 음. 왜 손 놓고 다녀 자식이 네, 막 네, 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저거 괜히 했다 이런 생각했었죠. 근데 많이들 따라 하시기도 했고 사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정우성 씨가 나오고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담배를 핀다거나 혹은 많이 오토바이를 한다거나 이런 자기보다 다음 세대 혹은 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또 가지는 뭐 나쁜 영향들에 대한 걱정들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라는 작품이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력이라는 걸 절실하게 저에게 느끼게 해줬으니까요. 저도 이제 막 그 비트 위에는 막 모든 남성 팬들이 형 제가 형 때문에 오토바이 막 다리 부러지고 막 형 저 오토바이 누가 훔쳐달라고 했냐고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훔치다 뭐 그런 얘기까지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갖는 사회 파급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다음 역할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조폭 영화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때고 그런데 액션하면 이제 또 이제 액션 장르에 넣기 가장 좋은 직업군이 네. 조폭이었으니까 그때는. 근데 조폭 영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폭 영화는 안 했고 그리고 그랬죠. 근데 뭔가 그 모습들이란 것이 워낙 멋있게 찍혔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담배 하나를 필 때도 담배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면서 항상 등장을 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하고 싶은 마음들을 들게끔 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성이라는 배우를 뭐 이후에 그래서 조폭 영화를 계속 찍지 않고 그 액션의 그 엑기스를 모았다가 이제 무사로 넘어갔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우성이란 배우가 뭐 운전이면 운전, 뭐 액션이면 액션, 뭐 그런 어떤 뭐 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배우가 가지는 모든 그 역량들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저는 한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배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액션 영화 감독님이신 김성수 감독님 보시기에 또 배우 정우성의 어떤 액션 배우로서의 또 가치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액션 영화는 좀 이제 드라마가 결여된 그 약간 타 장르에 비해서 이제 액션 영화들을 약간 좀 이렇게 하위 장르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데 또 액션 찍는 감독들은 액션을 드라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액션 장면이라는 게 이제 그 인물이 평상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그때 그 육체가 이제 폭발하는 순간이 이제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액션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 정서나 감정을 잘 담아내는 배우가 그러니까 동작을 잘하는 배우보다는 이제 그런 그 감정을 액션에다 얹혀서 그거를 이제 액션과 그런 감정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배우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훌륭한 액션 배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성 씨가 그거를 아주 잘하고 또 신체적인 능력을 좀 그거는 마치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나 수영 선수들이 이제 그런 재능을 타고나듯이 우성 씨가 약간 그런 그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제일 먼저 그것을 보는 목격자이자 첫 번째 관객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함께 해오시면서 정우성이란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내 스스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세요? 감탄스럽다. 너무 오글거리나요? 행복이라는 표현 좀. 아수라 때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솔직히
제가 영화 찍으면서 뭐 제가 감탄하고 그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신이 근데 혹독하신 스타일이시고. 아수라 때 한 네.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게 그 우성 씨가 마지막에 이렇게 그 죽어 바닥에서 그 황정민 씨 박성배한테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울다가 웃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연기를 볼 때는 그때 그 한재덕 대표하고 같이 나란히 보고 있었는데 모니터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약간 전율이 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기를해서 어떤 극단적인 감정에 도달했을 때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모르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제 그거를 주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한테.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어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 이제 그 막장에 맨 바닥에 떨어져서 자기가 바닥에 떨어진다는 걸 인지한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죠? 그 아수라의 그 장면. 네. 거의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근데 정말 그 감독님이 함께 영화를 찍지 않는 그 15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영화를 찍으면서 또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런 표정이란 것이 혹은 아니면 그런 장면들이란 것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렇게 나오게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정성이란 배우에게서. 네, 그게 뭐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네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순간에 어떤 그 점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점화. 네. 네. 그러니까 우성 씨가 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이제 영화인들이 같은 배우들이나 스텝이나 다른 감독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성 씨가 굉장히 영화가 뭐 기본적으로 영화가 이제 그런 영화가 환타지고 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속이는 작업이긴 하지만 그 진짜 같은 진짜의 감정 이런 거에 대한 우성 씨가 굉장히 늘 주장하는 바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런 진짜 같은 것을 영화 안에다 넣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배우의 열망에 있어서 우성 씨의 그런 어떤 것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연출자로서 이제 그런 배우의 태도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독님께서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되게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발전, 뭐 진화, 뭐 이런 표현들을 쉽게 또 쓰기도 하고 그것이 안에 그냥 하나의 칭찬처럼 그냥 쓰여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영화 비트를 다시 저도 보면서 그 태수가 오랜만에 만난 미니한테 넌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정우성이라는 배우의 본성이라든지 어떤 태도 같은 것도 이미 비트 속에 다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체벌은 금지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정말 틀린 말이 아닌데 맞죠? 학생 그래서 잘리잖아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누구도 안 하는 말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어떤 용기 같은 것들이나 어쨌든 황규를 결국 도둑놈이었지만 도둑놈으로 보는 이 편의점 주인에게 너 정말 훔쳤어 안 훔쳤어라고 한번 물어보는 어떤 확인하고 판단하는 이 공정한 마음 같은 것들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게 큰 계산을 별로 안 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별로 너의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봐도 아니고 그냥 선뜻 200만 원을 쥐어주는 이런 어떤 그냥 절대적인 이제 선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이미 비트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떤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보면서. 근데 어쩌면 이런 본성을 헤쳐지기 쉬운 직업이잖아요, 사실. 이 직업이라는 혹은 아니 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근데 옆에서 보시면서 지난 뭐 20몇 년 동안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 본성을 유지하고 있는 어떤 친구, 동료를 옆에서 보는 그런 마음들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여전하구나라는 느낌을 아수라를 찍으시면서 또 받으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비트나 뭐 태어났다 때 이런 영화 찍었을 무렵에 저는 거의 20년 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영화 볼 때를 생각해 보면 그
그 이제 뭐 나에게 꿈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이제 꿈이 없다기보다는 그때는 그 어른들이 또는 청소년들한테도 젊은 사람들한테도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네 꿈은 뭐야, 그리고 명확해야 돼 이렇게 확신을 가지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자기 인생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안 쓰고 자기도 내일 바뀌는데 뭔가 확신을 가져자는 거가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랬던 것 같고 또 특히 저희 세대는 완전히 뭐 저 자신도 지금 그러고 있지만 항상 남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바라보는 또는 세상의 기준에 내가 어떻게 보이나 그런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저항감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영화에 그런 감정을 좀 넣고 싶고 그 어른들 말 듣지 말고 사실 어른들이 제가 사실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못한 이유가 어른들이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안 하더라고. 자기네들은 매일 술 먹고 담배 피고 책도 안 읽고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른들 말 듣지 말고 우리들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성 씨랑 얘기하는데 우성 씨는 굉장히 나는 목소리가 큰 편인데 우성 씨는 굉장히 조용조용히 말하면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다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하고. 네, 같은 얘기를 굉장히 부드럽고 설득력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좀 정돈되고 야무진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성 씨랑 의기투합했던 것 같아요. 비트나 세월은 없다 할 때. 그래서 이제 배우 감독이 아니라 이제 이 형 같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공동 연출한다는 느낌도 있어서 시나리오도 항상 같이 대사도 같이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돈된 아웃사이더가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에 다시 만났을 때는 어떤 아웃사이더가 아니었잖아요. 더 이상 그때쯤에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성 씨가. 여전히. 우성 씨가 그런 마음이 있고 뭐 자기가 지금 유명한 배우고 이렇게 주류에 있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어요, 이 사람.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았다면 뭐 싫어했을 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인간만큼 후진 인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생각해.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 생각은 안 했는데. 감독님 지금 현타 오셔가지고. 뭐 잘생겼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네. 잘났다고는 생각 못해요. 아, 네. 솔직히. 잘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난 인간이 된다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나이가 잘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아수라를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 뵀잖아요. 감독님을 오래간만에 작업을 하는데 나도 늘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작업 첫 촬영장에서 물론 이제 처음 촬영할 때는 15년 만에 재니까 얼마나 둘이 좀 감정이 남다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도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네. 도경이는 도경대로 구석에 몰리는데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 현장에서의 또 이제 에너지, 이제 감독님으로서 이제 배우를 몰아붙이는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네. 진짜 한 중간에는 진짜 미워가지고 감독님이 밉더라고요. 근데 촬영장에서 막 뛰어다니시다가 다리가 골절 한번 되셨거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걱정의 말을 날리면서 그렇게 내가 흐뭇하게 웃음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이었는데. 네, 똑같은 게 물론 이제 작업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런 고단함도 있었지만 저는 김성수 감독님이 그대로 청춘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 너무 좋았어요. 늙지 않는 꼰대가 안 된다라는 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를 확인하고 불안하고 주변을 살피고 의심하고 내가 잘 하고 스스로. 있나 네.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리고 더 잘해야 나가 이렇게 막연한 뭔가를 찾아가는 게 청춘의 방황이잖아요. 계속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계속 그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지금 더 치열하게 하고 계시네 선배님이. 그래서 약간 어떤 그런 면에서 약간 저를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영화 아수라가 탄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이 비트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 이후로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새벽에 강가에 누워있던 그 미니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죽지 않았다라고 계속 정우성 씨가 얘기를 하셨고 감독님은 이 미니를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찍으셨었어요? 죽은 거죠. 너무 명쾌하신데요? 약간 움직이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죽은 거죠, 영화적으로.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 흥행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둘 다. 그런데 그 비트의 인물에 이제 둘 다 많이 빠져 있어서 그 인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좀 많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너무 영화에서 인물을 좀 편의적으로 죽이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제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인공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액션 영화의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네. 어떤 그 악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악을 소멸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늘 주인공은 죽을 수밖에 없거나 이제 그 세계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네. 근데 그 태양은 없다 할 때는 이제 우성 씨가 저한테 원래 처음에 썼던 시나리오는 이제 태양은 없다의 복소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거였는데 네. 이거 안 죽이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정재 씨를 죽이게 했어요. 네. 옥상에서 떨어지는 걸 했었는데 이정재 씨도 이제 이렇게 왜 바꿨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해갖고 바꿨다 그랬더니 자기도 왜 죽어야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둘 다 살아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근데 이제 투자사랑 영화사에서는 이제 뭐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원래 쟤네들은 나오면 죽어야 되는 배우들인데 왜 둘 중에 하나는 최대한 죽여달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그랬어요. 편집할 때. 하지만 뭐 미니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정우성 씨는. 네, 저는 촬영 끝나고 이제 쫑 파티를 하고 이렇게 장소를 이동을 하고 있었나?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영혼이 밖으로 나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왜 미니가 죽어야 되지? 계속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굉장히 나랑 닮은 애 있고 물론 영화에서는 굉장히 소형적인 어떤 극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지만 왜 이 시대에 사는 미니들은 저렇게 나약하게 다 죽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를 내 마음속에서는 살려야 되겠다. 같이 잘 성장해야 되겠다. 미니를. 그런 생각으로 미니를 간직했던 것 같아요. 몰입감이 너무 강하다고 감독님께서 옆에서 네 얘기하셨습니다. 미니가 사실은 정우성 씨였으니까요, 그때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해도 우성 씨는 몰입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아수라 할 때는 그럼 정말 힘드셨겠네요. 그러니까 우성 씨가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허리 다친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지금도 그렇고 평상시도 그렇고 네. 무슨 자기한테 생겼던 나쁜 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아프거나 무슨 문제를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사람이랑 일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아수라 때 처음 했어요. 감독님 다리 부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겠지.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제가 다리 부러졌을 때 그때 부러진 걸 보더니 그 복권 한 10장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성 씨가 고통받는 거가 영화에 도움이 되니까 참 감독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뭐. 네. 그렇죠, 뭐. 예, 아수라 때는 이렇게 제가 잠버릇이 없거든요. 근데 아수라 때는 제가 이를 가는 소리에 제가 깨가지고 자면서 깨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를 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누구한테 풀지도 않고 뭐 사실은 불만 토로하지도 않고
그럼 그 모든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시는 편이세요? 근데 그게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 같진 않아요, 저한테. 뭔가를 또 이제 결과물에서 어떤 만족감이나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하면서 어떤 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라는 성취감, 그리고 그 외에 또 함께 작업을 오래간만에 감독님과 하면서 이 이렇게 치열하게 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같이 또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치열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 잠에서 이도 갈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부정적인 스트레스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온전히 내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인 거고, 그리고 또 작업 다 끝내놓고 이제 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또 정신줄 한번 살짝 놔주면은 또 해방감도 들고. 그리고 다음 작품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마음도 생기고 그러나요? 촬영장을 제일 행복해하는 배우 같아요. 제가 본 모든 배우 중에서 촬영장을 제일 즐기고 좋아하고 그냥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촬영장을 사랑하시는 이 배우님과 또 감독님에게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한 분 정도 먼저 선택해 주세요. 네. 저기 총장님. 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네. 김정민 프로듀서. 네.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총장 아수리언이고요. 네. 닉네임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97년도에 비트를 극장에서 봤었던 사람이고요. 지금 얘기하셔서 질문이 하고 싶어졌는데. 연식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미성년자였는데. 아, 네, 어떤 서울의 뭐 극장 동시 상영관에 친구랑 가서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그때는 꼭 뵀어야 했습니다. 극장에서. 네. 네. 어쨌든 네. 감독이 잊어버렸잖아요, 질문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기억이 생각이 네네네. 나셨다고 하셨죠? 예. 미니가 정우성 배우님 마음에 살려서 네. 잘 키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자원에서 아수라 GV 했을 때 왜 한도경이 그런 미니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자라서 한도경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한도경과는 달리 한도경은 죽었으니까. 네. 정우성 배우님 마음에 살은 미니가 지금 40이 넘어 있다면 어떤 모습일지 좀 얘기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그래도 네. 또 다른 캐릭터로서 그 미니가 잘 자랐다면 네, 잘 자랐어요. 네, 네. 어떻게 됐을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가 잘 자랐다면. 민희의 바람대로 그냥 내면처럼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되니까 네. 지금 뭐 로미는 아니더라도 와이프도 있을 거고 애도 한두 명 있을 수 있고요. 뭐 직장에 또 번듯한 직장에는 못 들어갔을 테니까 조그마한 자기가 잘하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면서. 운전 잘하니까. 네. 뭐 택배, 오토바이 잘했겠네요, 택배.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조금 그쪽에서 이렇게 좀 커서 조그마한 네. 소규모 직원들도 네, 몇 명 함께 유통회사 하면서 운영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네. 뭐 일상을 행복하게 소소한 일상들, 늘 얘기하는 건데 그 소소한 일상처럼 찬란한 아름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미니만의 그런 찬란한 아름다운 일상을 소소히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정우성 씨 시나리오에 의하면 미니는 정말 영화 속에서 꿈을 이뤘네요.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요. 네. 또 질문. 네, 이번에는 정우성 씨가 선택을 해주시면. 저쪽 맨 먼저 아까도 손 드셨어요. 네, 저분. 세 번째 줄요. 네. 남자분. 네. 네, 들립니다. 영화 잘 봤고요. 예.
비트는 한 2달 전쯤에 다시 보게 됐고 이번에 정우성 특별전 때문에 다시 보게 된 건데 가까이서 보니까 느낀 건데 이 영화가 그 왕가위의 촬영법과 특히 유독하는 천장지구를 엄청나게 연상시키던데 네. 혹시 그 영화에 그거 되게 참고 혹은 그거 그렇게 모델이 된 건가요? 원작 만화인 비트보다 그 영화들이? 네. 아 그리고 이건 제 인터넷에서 많이 좀 얘기하던 건데 네. 정우성 씨랑 김성수 씨랑 결국 그럼 비트랑 그 무사 중에 어떤 게 좀 더 자기의 역량을 더 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좀 두 작품을 궁금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요. 네. 아, 비트와 무사 중에. 네. 근데 뭐 사실 천장지구나 이런 작품들은 모든 그 세대에 뭐, 천장지구라는 영화 제가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왕가희 감독의 영화 스타일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왕가희 감독 영화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열혈남하고 아마 그 두 영화에 대한 저의 그런 그 좋아함과 또 모방 같은 것도 저 영화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아니라 그랬었는데 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있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열혈남하는 천장지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사실 근데 97년에 비트를 보고 그 이후에 비트를 또 어떤 자신의 인생에 또 어떤 롤로 생각을 하고 영화의 롤로 생각하고 또 영화를 찍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영화라는 것들은 서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렇게 추억을 그 안에 또 심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뭐 무사? 비트? 그 두- 비교하기 힘들지 않나요? 두 번째 질문은 네, 워낙 다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사는 약간 그 불운의 명작이라고 이제 저희 스스로는 저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작품인데 의미도 다르고 또 워낙 추구했던 것도 다르고 그리고 또 무사는 또 무사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의미를 부여할 만한 또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최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로케이션 촬영과 그리고 한중일 스태프들의 그 공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두 작품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작품에 더 영향을 높이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12편의 작품들 다 다른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말고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정도만 딱 질문을 받고 저희가 이거 아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도 정우성 배우의 특별전이가 정우성 배우가 한 분만 더 선택해 주시면. 저 뒤에서 네. 네 뒤돌아보시는 분요? 네. 네. 네, 1999년 1월 1일 그 태양은 없다 무대 인사에서 보고 19년 만에 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의 역사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네. 네. 2014년 부천 국제영화제에서 그 정우성 감독님의 그 킬러 앞에 노인도 인상적으로 봤는데 연출작 앞으로 더 하실 생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우성 감독님. 이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워낙 뭐 이제 30대 때 빠르게 그냥 감독 하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말을 내뱉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뭐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준비는 네, 곧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하고 있고요. 곧 할 것 같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근데 모든 스타가 좋은 배우로 인정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배우가 스타가 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한 모든 직업인이 아티스트로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우성 씨는 스타로서의 혜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타로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첫 번째 스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24년 동안 배우로서의 기대감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고 대체 불가의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는 또 아티스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발전의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고르게 지금 분포되어 있고 또 발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로서 배우로서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정우성 씨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어떤 그런 자리가 오늘 또 이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콘티인가요? 네, 감독님께서 지금 네. 비트 콘티 이런 귀한 것을 아니, 제가 콘티북을 잊어버려서 네. 한 씬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성 씨 사인해서 오. 분한테 드리려고. 와. 그리고 여기 사실 한국 영화가 이제 9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잘 성장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영화인들만큼이나 큰 공로를 해주신 저기 우리 미스터 토니 레인스, 그러니까 토니 레인스 선생님도 와 계세요. 네, 토니 레인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이걸 지금 사인해서 나중에 드림. 비트를 구리게 보지 않으신 분들한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으실 거고요. 지금 오늘 또 요 사인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사실 거의 1시간 가까이 넘게 함께 한 이 시간 어떠셨는지 감독님부터 얘기 좀 들어볼 수 있도록. 네, 감독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는 것이. 사실 너무 오래돼서 비트란 영화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지 않으려는 편이고 또 청춘이 여기 젊으신 분들 많지만 청춘이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청춘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멀리 떠나와서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좀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 무렵에 이제 동료들, 친구들, 또 특히 우성 씨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우성 씨한테 저한테도 큰 이게 선물 같은 영화여서 네. 지금 아마 이렇게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 원동력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를 좋아해주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영화예요.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만들 무렵에 이제 아직 서툴고 영화를 잘 못 만들지만 그래도 이제 저 영화에 뭔가를 담으려고 했던 이제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이제 이 영화를 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 영화를 상영한 부천영화제가 지금 정우성 씨를 이렇게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되게 중요한 배우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또 영화제가 정우성 씨를 이렇게 그냥 유명한 영화배우, 멋진 영화배우, 뭐 스타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배우로서 당신은 스크린 속에서 존재하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현실에서도 당신은 우리한테 또 다른 의미의 별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 부천영화제가 이렇게 딱 선언을 해준 것 같아서 최근에 우성 씨 좀 마음 속상하고 그러면서 자기 신념을 지키느라고 되게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응원 같아서 그것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우성 배우님, 마지막 인사이자 또 오늘 또 함께 하셨던 소감, 또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인사라는 그 말이 참 이제는 마지막 인사는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인사. 오늘의 끝인사. 네. 글쎄요, 저 역시도 이제 비트라는 영화와 함께 여러분과 또 이렇게 저에게 제 인생의 아주 멋진 선배이자 동료이시고 감독님이신 김성수 감독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과 값진 시간 함께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비트가 청춘, 그 시대의 90년대의 청춘을 다룬 영화죠. 근데 요새는 또 2018년의 청춘들은 어떤 고민과
어떤 방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요새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하고 그들에게 그 전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90년대 그 기성세대가 그 시대 청춘들을 배려 있게 따뜻하게 돌봤나 그런 생각을 되돌아보면 그럼 지금 2018년도에 사는 청춘들은 기성세대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너무 특별한 청춘의 시간을 지났고 그리고 지금 그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다 너무나도 특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말고요. 스스로가 얼마나 찬란한 빛을 낼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서로 지켜봐주고 도닥여주고 그리고 서로 스스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청춘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사인을 어떻게 나눠주면 될까요, 감독님? 어떻게 하지? 이거 뭐 미리 여기서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그러도록 하시죠. 네. 몇 장 정도 네, 여기 자리를? 네, 20장.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저희 괜찮죠? 여기 앉아서 있어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진 않으실 거예요, 아마 감독님. 네. 사실 보면 삐삐라는 거 자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스마트폰을 쓰는 이런 시대에 이 영화가 어쩌면 근데 굉장히 비슷한 방식의 또 위로나 혹은 아니면 위안 같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오늘 정우성 배우가 마지막에 해주신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특별한 힘을 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인을 어떤 분들한테 드리면 좋을까요? 퀴즈쇼라도 할까요? 아무나 받으면 정말 그러실 것 같으세요, 이거? 아니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쵸? 네, 이거 코팅해서 아마 코팅해서 가보로 남기실 것 같은데. 와, 야, 와 감독님. 네, 네, 네. 네,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근데 정말 저도 본 적 없는 이런 비트 콘티북의 한 페이지라서 네? 네, 저희 이렇게 하고 행사 같이 끝낼게요. 네. 이거 어떻게 드리지? 어떻게 나눠드리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비트 개봉일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감독님? 5월 3일인가요? 97년도 5월 3일. 혹시 97년생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은데? 97년생한테 드릴까요? 안 돼요? 어떡해. 저도 진짜 어렵다. 이거 너무 모든 분들이 원할 것 같아가지고. 97년생이면 네. 22살인가요? 지금? 네, 22살. 와. 미니가 21살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음은 21살이란 말씀을 하시긴. 어떻게 나눠드리지? 네. 장만 더 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지? 제가 머리가 지금 안 돌아가는데. 그럴까봐요. 자석 넘버가 있나요? 네.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A랑 뭐 ABCD로 돼 있나요? 그러면 네. 감독님, A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끝이 어딘가요? 그 ABCD 중에서 제일 끝이 Z까지 있나요?
그러면 B20번? B20번. 여기서 바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 감독님과 배우분이 감독님이 나눠주세요. 네, 감독님이 네 B20분 네. 네 그리고 오늘 7월이죠? 네 7월입니다. A7 A7 그리고 네 13일 B13 B13 G13 E13 그렇게 네 그리고 또 7월이니까 7 아니 이렇게 97년생 아까 97년 손 제일 네 먼저 97년생 다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지금 따로, 아이고. 네, 여기 97년생인데, 네. 네. 감독님한테 받으시고. 네, 잠깐만요. 네. 감독님. 지금 아마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각지도 않았었던 이런 깜짝 이벤트를 감독님께서 선사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조금 장래가 소란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의 어떤 비트를 향한 열정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요거 네. 성함 물어보시네. 네, 저희 이 자리를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그 남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남은 영화들도 이렇게 다 챙겨서 보시면 극장에서 아마 이 영화들을 다시 만난다는 기회가 굉장히 흔치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인사하고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